내 나이 22, 중국으로 떠난다. 다행히 혼자는 아니다.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심산 서포터즈, 성균관대를 설립하신 심상 김창숙 선생을 더 널리 알리고자 모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조차 김창숙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느낌이다. 아무튼 도착했다. 상하이 1일차. 첫 번째 장소는 반송원. 임시정부 주요 인물과 중국 주요 인사들이 이곳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현판을 해석해주는 모습이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중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다음으로 상하이 공제병원. 김창숙 선생이 치질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곳이다. 체포된 선생은 근처에 있는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간 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부산을 거쳐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일본의 눈을 피하려 공동조개에 위치한 병원을 찾고 이번 사실조차 극비에 붙였건만 일정 2명 때문에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지금 이곳은 건물 일부만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붙들렸느냐? 할아버님이 사랑하시던 젊은 제자랄까 학생, 젊은 학생이 그 2명이 와가지고 전날 와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영사관에 가서 김한목이가 저기 병원에 있어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붙들려가지고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영안백화점. 번화가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신년 인사 사진이 이곳 옥상에서 찍히기도 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사진을 찍어보았다. 찰칵. 도저히 더워서 못 참겠다. 어쩔 수 없이 헤이티를 한 잔만 사 먹었다. 헤이티도 에어컨도 없었을 과거에 이곳에서 버티며 독립을 위해 힘썼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근데 2장에 16,000원이었다. 사기당한 건가? 아무튼 1일차 독립운동 사적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힘들었던 마음을 야경으로 달래본다. 저 멀리 구상의 일본 영사관도 보이는 것 같다. 1일차 끝이다. 내일도 파이팅. 상하이 2일차. 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관련된 장소로 시작해본다. 일왕 생일 행사에 폭탄을 던졌던 바로 그 공원이다.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혼화도 했다. 한국 학생들이 남긴 글이 눈에 띈다. 명색이 공원이라 그런가 시민들도 많다. 나도 한번 끼워달라 해볼까? 손중산 국어기념관이다. 순원이 실제로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어쩐지 좀 고급스러웠다. 1919년 7월 김창숙 선생은 이곳에서 순원과 회담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대단하다. 이제 상하이에서의 일정이 밤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오후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2일차 이어서 상하이에 있는 윤봉길 의사 관련 유적지를 방문했다.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흐렸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동안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군가 날씨 요정이 있는 것 같다. 팔선교 기독교 청년회관 YMCA에 갔다. YMCA는 홍커우 의거전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최종 작전 논의가 이루어진 장소이다. YMCA는 국제적이고 비정치적인 외형 덕분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위한 완충지 역할을 해주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다. 건물 원형은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예보상으로는 날씨가 흐렸는데 걸어가는 내내 햇빛이 아주 쨍하다. 머리가 뜨겁다. 분명 날씨 요정이 있는 것 같다. 김혜산의 집에 갔다. 원창리 13모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시계 교환 이야기 속 장소이다. 윤봉길 의사 이거 당일 김혜산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시계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하며 김구 선생의 시계와 교환한 것이다. 김혜산의 집 방문을 통해 거사 당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예상해볼 수 있었다. 원창리 13호에 붙어있는 현판은 정부 차원에서 단 것이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갔다. 상하이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아닐까 싶다. 일제강점기 활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상태이며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내부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없어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어서 영경방에 갔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였으며 특히 영경방 10호는 김구 선생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다. 김구 선생의 부인 최준래 여사가 이곳에서 둘째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독립운동가 분들의 고달팠던 인간적인 생애를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신천지에 위치해 있지만 직접 방문해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더 나은 탐방을 위해 회의하며 2일차 끝. 사실 저녁으로 중국 하이디라오 가서 허거도 먹었다. 맛있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상하이 3일차. 저거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상하이 철도박물관이다. 옛날에는 상하이역이었다고 한다. 독립운동가이신 심산 김창숙 선생님께서는 상하이에 2번 오셨었다고 한다. 첫 번째 방문은 기차 타고 파리장서를 가져오셨을 때이다. 두 번째는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산에서 기차 타고 텐진에서 배 타고 상하이에 방문하셨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과거에는 오정종국이었던 상하이 오정박물관이다. 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은 이누예지 실전해봐요. 서구 열강의 조개지였던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와서 1910년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만국공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 분들의 유해를 모셔놓은 곳이다. 이곳에 계신 14분의 한국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 심산 무궁화를 헌화했다. 심산 선생님의 손주이신 김희 선생님, 김주 선생님과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는 순원의 아내인 숭칭링의 능원도 있으니 함께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상하이 박물관이다. 사람 진짜 많다. 무려 14개의 전시실을 갖고 있는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제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저우박. 4일차. 오늘부터 드디어 충칭 탐방이 시작됐다. 어젯밤 늦은 비행으로 충칭에 도착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 버스에서 잤다. 그래도 눈을 감았다 뜨니 오늘의 첫 행선지인 충칭 오사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터에 도착했다. 중경식이 임시정부가 3번째로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건물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날이 흐린 와중에 고양이는 귀엽다. 진심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그냥 눈에만 담았다. 고양이에게 인사하고 열심히 걷고 또 걸었다. 40분 동안 걸은 것 같았는데 사진 시간을 봐보니 10분밖에 안 걸렸다. 거짓말 같다. 어쨌든 도보 10분 만에 도착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였다.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 때문에 내부 관람은 불가했다. 그래도 입구까지는 둘러볼 수 있었다. 아, 그리고 타임어택으로 기념사진도 찍어보았다. 아니 근데 중경엔 고양이가 진짜 많다. 귀엽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었다. 진짜 맛있었는데 증거사진이 없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다. 가는 길에 보인 이 거대한 강이 바로 양쯔강이라고 한다. 이제 내가 순간이동을 해보겠다. 이번엔 충칭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였던 토교 한인촌 그 맞은편 지역에 도착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당시의 흔적을 하나씩 더듬어 본다. 다음으로는 치장 박물관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이곳엔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이쪽 지역에 거주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명단이 벽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강 건너에서 봤던 터가 이 모형 속 실제 공간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제 또 이동을 한다. 버스 타고 뭐라도 남기려고 카메라로 찍었는데 자는 모습만 찍혔다. 그냥 찍지 말 걸 잘못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이동연 선생님의 실제 거주지였다. 높은 현대식 건물 사이에 작고 낡은 건물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방문객도 거의 없어 쓰레기까지 쌓여있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억해야 할 공간이 이렇게 잊혀져 있다는 게 슬펐다. 이렇게 오늘의 모든 탐방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다. 날이 갰다. 잊지 않고 버스에서 인스타 갬성샷도 찍어줬다. 오늘 낮에는 흐린 하루였지만 창밖으로 스쳐간 중경의 풍경은 유난히 깊게 남았다. 알차게 보낸 하루였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과연 어떤 활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5일차 34도 폭염 속 충칭을 계속 걸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은 새벽 6시 반부터 브이로그를 찍었다. 공식 접사 일정 전에 할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먹어줘야 했다. 여기 숙소는 조식이 상당히 맛있었다. 2접시 먹었다. 공식 답사 일정에 앞서 충칭 의과대학 부속 제2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은 과거 인재병원으로 불리며 충칭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의 치료 공간이었다. 김구 선생의 큰아들 김인 선생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상 김창수 선생의 둘째 아들 김창기 선생은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폐병을 앓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돌아와서 김창기 선생의 따님이신 김주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다. 예쁘게 나오세요. 나 원래 예뻐. 젊었을 땐 예뻤어.
그때 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나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여기로 오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벅차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안아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하니까 끝에는 슬프더라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인제병원에 오니 그립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선생님의 말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기에 차마 쉽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김창기 선생은 병상에 계시면서도 조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들을 그리워하셨다고 한다. 타지에서 그것도 독립운동을 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잠시나마 헤아려 보게 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시작된 공식 일정. 먼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다는 가릉빈관터를 방문했다. 이날 최고 기온 36도, 계단이 끝이 없었다. 고양이가 짱 귀여웠다. 고양이를 보고 힘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가릉빈관은 당시 굉장히 화려한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는 남아있지 않고 이 일대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 창설 당시 방명록도 전해져 오는데 우태청이나 저얼라이 같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성명도 눈에 띄었다. 외교관이나 외신 기자들로 보인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만큼 한국 광복군 창설이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았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신기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 너무 더웠다. 영상 찍느라 몰랐는데 다리에 모기 5방 물렸다. 충칭 모기는 물리면 피멍이 든다. 여기는 개원. 중국 국민당 고위 장교 장치 중의 사택이라는데 마오쩌둥이 머무르는 동안 임시정부 요인과 담화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우거진 녹음과 정연한 회색 벽돌 기둥의 조화가 절묘했다. 장치중 선생님 미감이 아주 세련되신 것 같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과 임정 인사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까? 점심은 딤섬, 입에서 녹았다. 점심을 먹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기념관까지 걸어갔다. 다들 34도 한낮에 걸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한국어 현판이 충직 한복판에 걸려있다니 감동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처음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던 서안에 있다가 충칭으로 옮기게 됐다고 한다. 김구 선생님이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님의 아드님 유수동 선생님께서 사진 속 부친의 모습을 직접 설명해 주셨다. 사진 한 장 한 장 아버지를 가리키는 손끝에서 자부심이 묻어났다. 서안에 있을 때 광복군은 미국 OSS와도 협력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합동훈련에서 나섰다고 한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연합작전은 무산됐다. 만약 이 진공작전이 실제로 이뤄지고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도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 기념품 샵에 짱 귀여운 판다 인형이 있었다. 고민하다 안 샀는데 살걸. 관람을 마친 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민당 군사위원회 건물.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전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국민당 군사위원장이었던 장제스를 만나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카이로 선언보다 앞서 한국의 독립 약속이 먼저 맺어진 장소였던 셈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내부 정비 중이라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가능했다.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더워서 힘들었는데 기운이 났다.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는 조천문 부두. 자린강과 양쯔강이 만나는 이곳에서 두 강줄기는 하나로 합쳐져 우리가 처음 여정을 시작한 상하이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렇게 5일간의 답사가 끝났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동안 타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또 이런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그분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보답이 아닐까.